저는 안철수 대표에게 이번에 상당히 실망을 좀 했어요. 원진이 실망 안 하셨던 것처럼. 아유, 이번에 진짜 실망했죠. 어떻게 일을 이렇게까지 가져가냐. 저는 뭐 정치인으로서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때와 장소를 좀 가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 판은 그런 판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더란 말이죠. 그런데 뭐 어쨌건 이 파장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는 뭐 충분히 우리 사회적으로 이미 공감이 됐지 않겠습니까? 아마 국민의당은 그 호남에서 역풍을 맞아서 앞으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아마 밟아 나가야 될 걸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뭐 이 기회를 성찰하고 또 되짚어보면 또 우리가 반성할 지점들을 잘 얻어내면 오히려 또 좋아지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근데 저는 뭐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실제로 입법 과정에서 또 이런 깽판을 치면 그때는 정말 국민의당은 정말 이제 존재하기 어려워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복지와 관련되어진 입법이라든지 적폐 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그 적폐 청산을 위한 입법이라든지 완전히 이런 앞으로 입법 과정이 쭉 펼쳐질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 과제 중에서 91개가 전부 다 이거 이제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될 내용들이거든요. 이 거대한 과정들이 진행되는 그 과정에서 만약에 또 국민의당이 이런 식으로 국치를 거부하고 적폐 세력과 함께 손을 잡는 그런 모양새로 국민에게 비춰지면 그러면 저는 아마 호남에서 아예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근데 뭐 안철수 씨가 이제 뭐 김희수 헌재 소장 낙마 이후에 우리의 타켓이 또 있다고 이렇게 거론하는 주요 부처 장관들도 있고 그래요. 어떤 이런 폭주가 멈추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할 건 해야죠. 왜냐하면 누구 때문이든 간에 잘못되면 모든 책임은 다 정권이 뒤집어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청와대에서도 정무 기능을 조금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정무 기능은 대통령을 대신해가지고 가서 사실은 뒤에서 머리 숙이고 조아리고 또 비위 맞춰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능이 조금 소홀했을 수도 있다 싶은 생각이 들긴 들어요. 네. 대통령 인기가 너무 높으니까 정무 기능이 그 조금 고압적인 스탠스를 유지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저 국민의당이 보기에 우리의 존재를 좀 이렇게 덜 인정해 주는 거나라고 하는 그런 약간의 좀 섭섭함 같은 게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번에 좀 성찰의 계기로 삼아서 좀 더 낮추고 좀 더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정무적 기능 뭐 그런 부분도 이번 요 일을 계기로 삼아서 예.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면 뭐 오히려 뭐 반전의 계기가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재미난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비서실 직원한테 그 미드 시리즈 CD를 몇 지를 갖고 와서 쫙 나눠주면서 다들 한 번씩 저 보고 내하고 이야기하자면서 우리는 이래 좀 못하나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했더니 웨스트 윙입니다. 지금 시즌 뭐 5, 6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때 아마 시즌 1, 2 정도밖에 안 나왔을 시기였는데 거기 대통령이 비서실과 같이 일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 연방 대법원장을 임명하기 위해서 비서실장하고 밑에 있는 보좌진들이 그 해당 상임위의 중요한 국회의원들을 꼬시기도 하고 사정도 하고 협박도 하고 좀 우리나라로 치면 정치 공작이라는 느낌을 줄 정도로 의원님 지역구에 무슨 저 현안이 있으니까 그 우리 들어줄 테니까 이거는 용서해 주십시오 뭐 이런 식의 딜을 하던데 야 미국도 저렇게 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게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내가 직접 못하니까 너희들이 이거 좀 저 나서서 해주면 안 돼? 뭐 이런 의미였는데 실제로 대통령이 일을 잘 하기 위해서 또 국가가 바로 되게 하기 위해서 뭐 비서진들이 꾸준히 일을 맡아서 한 게 그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무 기능이 이제 좀 더 우리가 국정을 동원해갖고 그렇게 저 약점 잡아서 뭐 하고 이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정식으로 설득하고 또 타협하고 양보하고 이런 기능까지 앞으로 있어야지. 지금 김인수 헌재 소장님의 문제뿐만 아니고 사실은 더 큰 게 예산이 남아있고 법안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발목 잡히면 아무 일도 못하거든요. 그걸 위해서 필요하다면 뭐 바지 가랭이라도 물고 늘어지고 또 가랭이 밑으로 지나가는 이런 거라도 하는 것이 저는 집권 여당과 집권 세력의 책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희수 헌재 소장은요. 그냥 권한대행 계속 시키면 돼요. 예. 별 문제는 사실 없어요. 정치적인 어떤 저쪽에서 저렇게 하면 이쪽에서도 악랄하게 하면 되는 예.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를 봤더니 이분은 정말 거의 신이 돼요. 병역 비리 없고 위장 견집 없고 논문 표절 없고 기타 비리도 없고 이런 사람이 그 박근혜 정권 때 한 명 있었어요. 그 최동욱 검찰총장이었다고. 그때 그걸로. 근데 이제 이게 김명수 후보자의 어떤 성향이랄까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개혁적인 그런 느낌 때문에 또 반대하지 않을까 뭐 이건 이제 정치권에서도 또다시 할 문제고요. 우리는 이제 우리 본 분야가 복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이번 정기국회 때 사실은 내년 예산안을 다루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알고 보면. 예. 뭐 거기에 대한 의미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제가 한 5가지 정도로 예산안을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유흥준 선생님께서 문화유산 답사 기행에서 아는 만큼 보고 온다 이런 말을 썼는데요.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는 만큼 내 예산을 챙길 수 있다 이런 뜻에서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시면 좋겠는데요. 첫째 예산은 이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권력을 장악하고 대통령 선거에 집중하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인간 총 생산이 1637조 원, 2016년입니다. 정도 되는데 그 중에 25% 정도인 400조 원, 내년 2018년은 429조 원이 정부가 지출한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전체 국가 경제의 4분의 1 정도를 중앙정부가 관리하고 관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국민들의 삶을 바꿔볼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지난 겨울 밤늦도록 찬바람 맞으면서 고생했던 촛불혁명의 완성이 결국 내년 예산을 통해서 구체화돼야지 된다. 그런 의미에서 꼭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돈이 이제 어떻게 쓰이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산이 한 정권의 성격, 그 정권의 정책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예산을 어디다 쓰느냐 이제 그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MB 같은 경우에는 4대강 판다고 그 돈에 한 25조 원 정도 갖다 써버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돈을 쓴다라든지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은 무슨 창조 경제한다고 돌아다니면서 또 예산을 편성하고 또 최순실 예산도 서로 편성하고 뭐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잘 보시면 이게 전부 다 그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예산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서 소득 주도 성장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소득이 늘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자리를 만드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배정됐습니다. 이거는 뭐 역대 어떤 정권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일자리 예산이 많이 책정됐다. 그게 특징이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복지 예산이 굉장히 비중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대 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라고 하는 것은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좋게 해주는 거. 우리 이상국 운영위원장이 늘 하기 좋아하는 말, 가처분 소득을 높여준다.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서 일을 통해서 소득을 창출하는 거. 근데 그 일도 옛날처럼 질 낮은 저임금의 일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최저임금이 적정하게 향상돼 가지고 적정한 수준의 임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수없이 많이 만들어내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또 정규직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복지를 통해 가지고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보통 사람들의 살림살이가 전반적으로 좋아짐으로써 이게 이제 분수 경제의 촉매제 역할을 하는 이게 바로 소득 주도 성장론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예산에 그대로 잡혀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죠. 예, 두 번째로 예산은 이거 자체가 진검승부입니다. 권력을 잡으려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예산권을 장악하기 위해서고요. 불행히도 국회에서는 예산을 수립할 권한은 없고 우리나라 국회는 이 심의할 권한밖에 없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예산 자체를 수립할 권한도 국회에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뭐 어마어마하게 이제 로비들이 해당되는 예단체뿐만 아니고 정부 기관들도 국회에 로비를 하게 되는데요. 이 예산은 권력이 가지는 인사권과 더불어서 가장 큰 증거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야당과 여당이 싸움을 하는지 이걸 보면 정말 이제 엔간한 재밌는 드라마를 뛰어넘는 예를 들면 지금 중수기업 벤처부 장관을 왜 저런 사람을 임명했지라고 의문이 드는데 아직 뭐 다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역시 이제 주고받는 딜 중에 하나다라는 이런 또 분석도 있습니다. 예, 그럴 정도로 굉장히 이 예산을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시킬 수 있을 만큼의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그 전략과 전략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이 룰만 좀 안다면 굉장히 재미난 영화나 드라마보다 재미나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셋째로 이 돈은 실제로 내 삶이 얼마나 바뀔지가 좌우되는 겁니다. 이 대통령이 약속한 많은 일들이 정말 그 대통령의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돈이 뒷받침돼야지 굴러가는 거거든요. 말은 정말 풍선같이 됐는데 그게 풍선이 아니고 현실이 되기 위해서라면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 예산이 얼마만큼 어느 수준에서 제대로 뒷받침돼 있냐가 좌우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집의 가계부는 다 관심을 갖고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산이라는 것도 결국 내가 낸 돈이거든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쓸 돈입니다. 그런데 이걸 마치 남의 돈처럼 국민들이 관심이 없고 남들이 하는 것처럼 그 정쟁의 거리로만 지켜보고 있으면 결국 지 돈을 남들이 마음대로 쓰라고 내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통장에 비밀번호까지 다 줘가지고 그냥 내주라고 똑같은 건데 국민들을 감시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그렇게 10년 동안 써왔지 않습니까? 또 그런 일 되풀이된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 굉장히 많지만 한 예를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청와대에 딱 들어가 보시니까
특수활동비가 막 이상하게 막 쓰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대폭 줄이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때 뭐 70%까지 줄인다고 그랬던가요? 대폭 좌우지간 이제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라든지 다른 정부 부처들도 특수활동비를 줄이자 해가지고 이번 예산에서 아마 많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요. 국민들에게 이게 국민들 돈입니다라고 하는 걸 확인시켜 준 거예요. 사실 우리 국민들은 이제 세금을 내놓고 난 다음에는 우리 이상구 운輸위원장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몰라라 하고 다들 관심을 끊어버렸잖아요. 그러는데 그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이제 뭐 특수활동비라 그러면서 그 돈 빼가지고 홍준표 씨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에 다 집에 그분 집사람 갖다 드리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렇죠. 그 상임위원장 하면서 뭐 그런 식으로 특수활동비를 마음대로 여기저기서 쓰고 그리고 또 모 대통령은 또 뭐 강바닥 파는데 또 예산을 다 갖다 뿌리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이 국가의 예산에 대해 가지고 아예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잘못된 것이 나중에는 이제 조세 저항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로 불효불급해서 국민 여러분 복지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 꼭 돈이 필요하니까 세금 조금 더 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니까 국민들이 그 말 듣기도 싫어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이건 전부 다 적폐입니다. 적폐. 이 적폐를 대통령께서 맨 먼저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특수활동비를 줄이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 적폐를 없애고자 하는 노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번에 국정원도 그런 아마 특수활동비 사실 특수활동비 갖고 뭐 이상한 짓 이번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원세훈 씨 이번 재판하는 거 보십시오. 댓글 부대 운영하고. 그럼요. 예. 그리고 네 번째로 특히 올해 2018년 심의하는 예산안은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된 이해관계가 담겨 있기 때문에 각 정당들이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전남에 내려가가지고 지방의 SOC를 다 삭감하면서 쓸데없이 퍼주기에 돈 쓴다 뭐 이런 식의 그 망발을 하시는데요. 제가 망발을 한 이유가 한 번이라도 지방정부 예산 구조를 분석해 본 사람은 그런 이야기가 입에 안 나오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전남 구례에 자문을 하고 강의를 하러 가기 전에 구례 군에 있는 예산서를 쭉 보고 중기재정계획도 분석하고 공약사업도 분석하는 작업을 며칠을 밤새워서 했는데 하다가 이제 밤에 갑자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화가 나고 분해가지고. 인구가 7만이던 구례 인구가 주민등록상으로 2만 7천, 실거주 인구가 2만 명 좀 넘게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연간 이제 엄청나게 3,200억 원이 넘는 네 번의 주경까지 포함해갖고 그런 돈을 쓰고 있는데 1인당 계산해보니까 1,990만 원, 가구당 2,700만 원 되는 돈인데 간 곳이 없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물어봐도 자기한테 그런 돈이 배정돼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지방 토호들하고 지방 권력들이 장악한 유착관계에 의해 가지고 쓸데없이 하루에 차도 한두 당 다니는 곳에 도로 4차선을 다 깔고 또 제방 멀쩡한 거 허물어 가지고 새로 쌓고 이런 토목건설에 지금 돈을 쏟아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곳, 시급한 곳, 또 실제로 지역 주민들의 도움이 되고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곳이 많은데 그런 쪽의 예산들을 그대로 계속 하자는 것인지 지금 안 대표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각 정당들이 이렇게 지금 힘겨루기를 하는 이유도 내년 선거에서 우리가 이 예산을 땄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면 제일 눈에 띄는 게 SOC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다시 살려내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리고 저 안철수 대표가 비난받는 이유 중에는 바로 이상구 운영위원장이 이야기했던 시대에 걸맞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생각. 그러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사물, 즉 물건이잖아요. 물건에 투입되는 것도 물론 꼭 필요해요. 그런데 그게 너무 과도했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사람에게 조금 더 투입하자. 그래서 물건에 너무 많이 투입됐어요. 근데 요거 조금 떼가지고 이번에는 사람에게 조금 더 투자해보자라고 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그 소득 주도 성장 아닙니까? 그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투자해야 소득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개념에 대한 이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상구 운영위원장이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안철수 대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게 호남만 그게 홀대받은 게 아니에요. 지금 전국적으로 다 깎인 거거든요. 영남도 깎였어요. 수도권도 깎였고. SOC 예산이 이게 지방정부가 건교부에 신청을 하거든요. 신청을 하면 쭉 신청받아가지고 대체적으로 균형 잡히게 이렇게 삭감하는 것이지 한 지역만 몰아가지고 삭감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있죠. SOC 예산을 계속 깎이고 있어요. 시대의 흐름이 박근혜 전반적으로, 때도.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선거를 의식한 SOC 예산과 복지 예산의 충돌 이게 지금 2018년 예산안의 가장 골자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예산안을 다루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여기에 나의 미래가 담겨 있거든요. 지금 올해 고령화율이 드디어 이제 14% 넘어져서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 사회로 접어듭니다. 그리고 저출산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80조 원이나 썼는데 왜 저 출산율 높아지지 않나 이런 모르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들이 사회 시스템에서 애를 못 낳게 만들어 놓는데 그 시간이 너무 오래됐거든요. 제가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하면서 이것을 살펴봤더니
야, 이것을 김영삼 대통령 때만이라도 시작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건데 라고 안타까움에 가슴을 친 적이 많은데 그 결과가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그런 분야에 돈을 안 쓰면 앞으로 차차기 정부에서 계속해서 그 부담을 지고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미래를 담보하고 있는데 거기에 4대강 개발에 쏟아부은 돈, 사자방 비리에 쏟아부은 돈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못 써물어서 우리의 미래를 담보 잡히고 차단당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좀 경각심을 느끼고 이거 잘못 쓰면 우리 애가 죽는다. 그 세월호 침몰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 예상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좀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것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보건복지부를 비롯해서 이제 몇몇 사회부처 합동 보고대회를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네. 그때 이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거론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출산 문제에 반드시 우리가 총력을 모아서 대응해가지고 이걸 해결하자. 해결의 단초라도 마련하자. 이렇게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이 지금 저출산 문제를 지난 보수정부 10년 동안의 이 무능 때문에 사실은 모멘텀을 많이 놓쳐버렸어요. 사실 이게 저출산 고령화위원회가 처음 만들어진 게 참여정부 아닙니까? 예. 그 참여정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김용익 전 의원이 초대 위원장을 했고 그때 우리 이상국 운영위원장이 그 국장으로 가서 파견 나가서 근무했거든요. 그때 저출산 그 관련된 지금 법을 제정을 했고 처음으로 이제 저출산 관련 법률이 제정된 거예요. 그리고 그 법률에 따라 가지고 그 이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그 5개년 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어가지고 5년마다 5개년 계획을 차곡차곡 세워왔거든요. 그런데 보수 정부 10년 동안에 계획만 세워놓고는 제대로 한 게 없어요. 이렇게 제대로 한 게 없다라고 제가 이렇게 비판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냥 애 낳읍시다라고 캠페인 한다고 애를 낳나요? 그럼 애 낳으면 돈 조금 더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애 낳는 거 아니잖아요. 이 애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전반적인 조건을 입체적으로 이렇게 마련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던 게 지난 보수 정부 10년이에요. 그러면서 세월을 10년을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인구 절벽이 이미 와 있고 그리고 지금 당장 지금 내년부터는 이 생산 가능 인구 일을 해야 될 노동 인구가 이제 급속하게 줄어드는 인구 절벽이 지금 딱 부딪혀 있으니까 지금 이제 위기가 지금 보통 위기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는 인구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인구. 그러니까 인구가 지금 앞으로 줄어드니까 이제 인구가 더 이상 줄어드는 속도를 지금 최대한 지금 늦추는 대통령. 그래서 이게 문재인 대통령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가 이제는 급속하게 꺾이면서 터닝 포인트를 마련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대통령.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인구 대통령이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 DJ가 김대중 대통령이 평화 대통령 이미지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저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인구 대통령으로 국민에게 기억 남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고 있어요. 예. 예산이라는 개념마다 사실상 대부분 특별한 경우 아니면 증가하잖아요. 예. 근데 예산이 증가를 했든 줄어들었건 간에 어느 쪽에 더 예산이 더 투입되고 있는가에 대한 그 분석을 좀 해봐야 되는데 예. 지난 정권 때 예산과 올해 지금 예산은 박근혜 정권 때 만들어진 예산이잖아요. 예. 어쨌든 간에.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내놓은 예산안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분석 좀 해주십시오. 예. 먼저 절대량에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 안에 세부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첫째, 증가율이 7.1%. 2009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로 최대로 확대된 예산입니다. 이때 이제 전년 대비 10.6% 증가했는데 이번에 7.1% 증가한 것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역대 정부에서 최근 한 10여 년 동안은 가장 많이 9년 만에 정확하게 하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데요. 그 이전에 평균적으로 한 3.3% 내외 올해 3.7% 증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거의 2배나 증가한 예산이죠. 물론 이렇게 증가했다 하더라도 429조 중에서 재량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예산은 사실은 10% 미만입니다. 대부분은 이제 고정 지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뭘 하고 싶어도 이 400조 중에서 거의 맥시멈 해봤자 늘리고 줄고 빼도 한 40조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된대요. 문제는 그렇게 약간의 변화들이 해가 가면 갈수록 누적되어서 쌓이기 때문에 이것이 엄청나게 큰 변화를 야기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질적인 부분에서 보면 이 우리나라 예산은 크게 이제 사용 분야별로 12개 분야 정도로 나누어지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보건, 복지, 노동, 교육, 환경 이런 분야들 이 12개 중에서 특히 증가한 것은 이제 복지 분야다 이런 것 정도는 다들 아실 거 아닙니까? 근데 증가한 것보다 줄어든 게 뭔지
이것부터 좀 살펴보면 정책 의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SOC 부분이 4조 4천억 줄었고요. 문화관광체육, 최순실 예산 관련된 것들이 한 6천억 줄었고요. 환경 관련된 게 한 1천억 줄었고 그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이런 것이 한 7천억 줄어가지고 줄어든 거는 5조 8천억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중에서 별로 크지가 않고 또 앞서 말씀하신 대로 SOC 예산이 이 전년 대비로 치면 한 20%는 삭감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그 크다고 할 수가 어려운 게 첫째 이 예산들이 그동안 대부분 책정되어 있다가 집행 안 되고 불용 반납됐던 예산들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돈주도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 쓰지 않고 있는 예산을 아예 당연하게 줄여버린 거죠. 그래서 뭐 안철수 대표가 발전을 포기하고 지방을 예면한다 이런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그야말로 지방선거 앞두고 지역주의를 근거로 해서 옛날 방식으로 표 한번 얻어보자 이런 것이 아닌가 싶고요. 또 이런 20% 삭감된 것의 대부분이 주민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사업이 지연되어서 또는 사업이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출할 필요가 없어서 줄어든 거라서 이것이 크게 무슨 변화를 만들어낸 것도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지출 그러니까 거꾸로 이 진보 진영 내에서는 이게 삭감이 아니고 지출 연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비판조차 있습니다. 하여튼 이 전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파해진 도로나 무너진 다리는 보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전체적으로 SOC 예산이 일정 포션을 유지하지 더 줄어들기는 힘듭니다. 그렇겠죠. 예.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막대한 그 SOC를 건설한 지가 한 10년, 20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유지 보수로 이제 진행될 시기라서 이 부분을 그 양을 줄이기보다는 절대적인 포션, 퍼센테이지를 줄이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것 갖고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보건, 복지, 노동 요 세 개를 묶어서 통칭 복지 예산 이렇게 부르거든요. 요 복지 예산의 규모가 146조 원입니다. 이제 올해 원래 129조 원에서 146조 원으로 늘었는데요. 16조 7천억 원이 늘어가지고 전년 대비 12.9% 그러니까 약 13%좀 되죠, 그죠? 12.9%가 전년 대비 증가했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분야 12개 분야 중에서 제일 많이 예산이 증가한 분야가 바로 보건복지 노동 분야 그러니까 통칭 이제 복지 분야 예산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 국방 예산도 뭐 그렇게 적게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6.9% 늘어났거든요. 평균 늘어난 게 7.1이잖아요. 그러니까 7.1인데 6.9면 국방도 뭐 거의 평균에 근접할 정도로 그 수준으로 간 거예요, 국방도. 그런데 국방 예산이 뭐 6.9%는 7.1% 전체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조금 모자라죠. 그러니까 뭐 0.2%포인트가 모자라는데 요 모자란다고 김무성 전 대표죠. 김무성 의원. 이분이 뭐 이 지금 국방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이렇게 또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 뭐 앞뒤에 가르지도 않고 말이죠. 이 7.1%라고 하는 전체 평균을 끌어올린 것은 이 12.9% 전년 대비 늘어난 이 복지 예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국방 예산도 전년 대비를 따지면 더 늘어난 거예요. 총리께서는 지금 수십 조씩이나 퍼붓고 있는 복지 예산을 늘릴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안보 예산을 늘릴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안보 예산도 필요한 건 늘려야 되겠죠. 그리고 그 복지 예산 늘어난 것은 대부분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들이 공통으로 공약했던 사항들이 먼저 이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무성이 그 이낙연 총리한테 뭐라 그랬냐면요. 총리께서는 지금 수십조씩 퍼붓고 있는 복지 예산을 늘릴 때라고 보십니까? 안보 예산을 늘릴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었어요. 이낙연 총리가 안보 예산도 필요한 건 늘려야 되겠죠. 근데 복지 예산이 늘어난 것은 대부분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들이 공통으로 공약된 사항들이 먼저 이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랬어요. 정말 할 말 없게 만드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고요. 원래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도 보건복지노동 흔히 말하는 복지 예산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네요. 분야가 12개 분야 중에서. 그럼요. 이게 복지 예산이 지금 전체 예산 우리 아까 429조 원 그랬거든요. 자, 우리나라 2018년도 정부 예산안의 예산 규모는 429조 원인데 이 중에서 146조 원이면 이게 몇 퍼센트인가 하면요. 34%입니다. 34%니까 3분의 1이 조금 넘죠. 3분의 1에 해당되는 게 이게 바로 복지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복지 예산 자체가 덩치가 워낙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복지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거하고 그다음에 늘어난 게 교육 예산이 11.7% 늘어났어요. 요거 빼고 나면요. 나머지는 거의 뭐
제자리 걸음했거나 오히려 줄어든 부분도 있고요. 그에 비하면 국방 예산은 6.9% 늘어났잖아요. 40조 원에서 43조 원으로 3조 원 늘어났습니다. 그럼 이거는 국방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겁니다. 사실은 역대 정부에서 국방 예산이 보수 정부 10년 동안 제자리 걸음했거든요. 네. 그에 비하면 우리 지금 현 정부에 와가지고는 굉장히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야별 예산이 사실은 상호 충돌하는 건 아니고 복지도 늘어날 수 있고 일도 옛날처럼 질 낮은 저임금의 일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최저임금이 적정하게 향상돼 가지고 적정한 수준의 임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수없이 많이 만들어내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또 정규직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복지를 통해 가지고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보통 사람들의 살림살이가 전반적으로 좋아짐으로써 이게 이제 분수 경제의 촉매제 역할을 하는 이게 바로 소득 주도 성장론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예산에 그대로 잡혀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죠. 예, 두 번째로 예산은 이거 자체가 진검승부입니다. 권력을 잡으려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예산권을 장악하기 위해서고요. 불행히도 국회에서는 예산을 수립할 권한은 없고 우리나라 국회는 이 심의할 권한밖에 없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예산 자체를 수립할 권한도 국회에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뭐 어마어마하게 이제 로비들이 해당되는 예단체뿐만 아니고 정부 기관들도 국회에 로비를 하게 되는데요. 이 예산은 권력이 가지는 인사권과 더불어서 가장 큰 증거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야당과 여당이 싸움을 하는지 이걸 보면 정말 이제 엔간한 재밌는 드라마를 뛰어넘는 예를 들면 지금 중수기업 벤처부 장관을 왜 저런 사람을 임명했지라고 의문이 드는데 아직 뭐 다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역시 이제 주고받는 딜 중에 하나다라는 이런 또 분석도 있습니다. 예, 그럴 정도로 굉장히 이 예산을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시킬 수 있을 만큼의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그 전략과 전략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이 룰만 좀 안다면 굉장히 재미난 영화나 드라마보다 재미나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셋째로 이 돈은 실제로 내 삶이 얼마나 바뀔지가 좌우되는 겁니다. 이 대통령이 약속한 많은 일들이 정말 그 대통령의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돈이 뒷받침돼야지 굴러가는 거거든요. 말은 정말 풍선같이 됐는데 그게 풍선이 아니고 현실이 되기 위해서라면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 예산이 얼마만큼 어느 수준에서 제대로 뒷받침되느냐가 좌우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집의 가계부는 다 관심을 갖고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산이라는 것도 결국 내가 낸 돈이거든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쓸 돈입니다. 그런데 이걸 마치 남의 돈처럼 국민들이 관심이 없고 남들이 하는 것처럼 그 정쟁의 거리로만 지켜보고 있으면 결국 지 돈을 남들이 마음대로 쓰라고 내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통장에 비밀번호까지 다 줘가지고 그냥 내주라고 똑같은 건데 국민들을 감시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그렇게 10년 동안 써왔지 않습니까? 또 그런 일 되풀이된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 굉장히 많지만 한 예를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문제를 좀 이렇게 덜 인정해 주는 거나라고 하는 그런 약간의 좀 섭섭함 같은 게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번에 좀 성찰의 계기로 삼아서 좀 더 낮추고 좀 더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정부적 기능 뭐 그런 부분도 이번 요 일을 계기로 삼아서 예.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면 뭐 오히려 뭐 반전의 계기가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재미난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비서실 직원한테 그 미드 시리즈 CD를 몇 지를 갖고 와서 쫙 나눠주면서 다들 한 번씩 보고 내하고 이야기하자면서 우리는 이래 좀 못하나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했더니 웨스트 윙입니다. 지금 시즌 뭐 5, 6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때 아마 시즌 1, 2 정도밖에 안 나왔을 시기였는데 거기 대통령이 비서실과 같이 일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 연방 대법원장을 임명하기 위해서 비서실장하고 밑에 있는 보좌진들이 그 해당 상임위의 중요한 국회의원들을 꼬시기도 하고 사정도 하고 협박도 하고 좀 우리나라로 치면 정치 공작이라는 느낌을 줄 정도로 의원님 지역구에 무슨 현안 있으니까 그거 우리 들어줄 테니까 이거는 용서해 주십시오 뭐 이런 식의 딜을 하던데 야 미국도 저렇게 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게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내가 직접 못하니까 너희들이 이거 좀 나서서 해주면 안 돼? 뭐 이런 의미였는데 실제로 대통령이 일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또 국가가 바로 되게 하기 위해서 뭐 비서진들이 꾸준히 일을 맡아서 한 게 그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무 기능이 이제 좀 더 우리가 국정원 동원해갖고 그렇게 약점 잡아서 뭐 하고 이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정식으로 설득하고 또 타협하고 양보하고 이런 기능까지 앞으로 있어야지. 지금 김인수 헌재 소장님의 문제뿐만 아니고 사실은 더 큰 게
예산이 남아있고 법안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발목 잡히면 아무 일도 못 하거든요. 그걸 위해서 필요하다면 뭐 바지 가랭이라도 물고 늘어지고 또 가랭이 밑으로 지나가는 이런 거라도 하는 것이 저는 집권 여당과 집권 세력의 책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희수 헌재 소장은요, 그냥 권한대행 계속 시키면 돼요. 예. 별 문제는 사실 없어요. 정치적인 어떤 저쪽에서 저렇게 하면 이쪽에서도 악랄하게 하면 되는 예.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를 봤더니 예. 이분은 정말 거의 신이 돼요. 병역 비리 없고 위장 전집 없고 논문 표절 없고 기타 비리도 없고 이런 사람이 그 박근혜 정권 때 한 명 있었어요. 그 최동욱 검찰총장이었다고. 그때 그걸로. 근데 이제 이게 김명수 후보자의 어떤 성향이랄까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개혁적인 그런 느낌 때문에 또 반대하지 않을까 뭐 이건 이제 정치권에서도 또다시 할 문제고요. 우리는 이제 우리 본 분야가 복지이기 예. 때문에 저는 안철수 대표에게 이번에 상당히 실망을 좀 했어요. 원진이 실망 안 하셨던 것처럼. 아유, 이번에 진짜 실망했죠. 어떻게 일을 이렇게까지 가져가냐. 저는 뭐 정치인으로서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때와 장소를 좀 가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 판은 그런 판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더란 말이죠. 그런데 뭐 어쨌건 이 파장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는 뭐 충분히 우리 사회적으로 이미 공감이 됐지 않겠습니까? 아마 국민의당은 그 호남에서 역풍을 맞아서 앞으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아마 밟아 나가야 될 걸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뭐 이 기회를 성찰하고 또 되짚어보면 또 우리가 반성할 지점들을 잘 얻어내면 오히려 또 좋아지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근데 저는 뭐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실제로는 입법 과정에서 또 이런 깽판을 치면 그때는 정말 국민의당은 정말 이제 존재하기 어려워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복지와 관련되어진 입법이라든지 적폐 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그 적폐 청산을 위한 입법이라든지 만약에 이런 앞으로 입법 과정이 쭉 펼쳐질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 과제 중에서 91개가 전부 다 이거 이제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될 내용들이거든요. 이 거대한 과정들이 진행되는 그 과정에서 만약에 또 국민의당이 이런 식으로 국치를 거부하고 적폐 세력과 함께 손을 잡는 그런 모양새로 국민에게 비춰지면 그러면 저는 아마 호남에서 아예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근데 뭐 안철수 씨가 이제 뭐 김희수 헌재 소장 낙마 이후에 우리의 타켓이 또 있다고 이렇게 거론하는 주요 부처 장관들도 있고 그래요. 어떤 이런 폭주가 멈추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할 건 해야죠. 왜냐하면 누구 때문이든 간에 잘못되면 모든 책임은 다 정권이 뒤집어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청와대에서도 정무 기능을 조금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정무 기능은 대통령을 대신해가지고 가서 사실은 뒤에서 머리 숙이고 조아리고 또 비위 맞춰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능이 조금 소홀했을 수도 있다 싶은 생각이 들긴 들어요. 네. 대통령 인기가 너무 높으니까 정무 기능이 그 조금 고압적인 스탠스를 유지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저 국민의당이 보기에 우리 좀 청와대에 딱 들어가 보시니까 특수활동비가 막 이상하게 막 쓰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대폭 줄이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때 뭐 70%까지 줄인다고 그랬던가요? 대폭 좌우지간 이제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라든지 다른 정부 부처들도 특수활동비를 줄이자 해가지고 이번 예산에서 아마 많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요. 국민들에게 이게 국민들 돈입니다라고 하는 걸 확인시켜 준 거예요. 사실 우리 국민들은 이제 세금을 내놓고 난 다음에는 다 우리 이상훈 위원장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몰라라 하고 다들 관심을 끊어버렸잖아요. 그러는데 그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이제 뭐 특수활동비라 그러면서 그 돈 빼가지고 홍준표 씨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에 다 집에 그분 집사람 갖다 드리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렇죠. 그 상임위원장 하면서 뭐 그런 식으로 특수활동비를 마음대로 여기저기서 쓰고 그리고 또 모 대통령은 또 뭐 강바닥 파는데 또 예산을 다 갖다 뿌리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이 국가의 예산에 대해 가지고 아예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잘못된 것이 나중에는 이제 조세 저항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로 불효불급해서 국민 여러분 복지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 꼭 돈이 필요하니까 세금 좀 더 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니까 국민들이 그 말 듣기도 싫어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이건 전부 다 적폐입니다. 적폐. 이 적폐를 대통령께서 맨 먼저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특수활동비를 줄이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 적폐를 없애고자 하는 노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번에 국정원도 그런 아마 특수활동비 사실 특수활동비 갖고 뭐 이상한 짓 이번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원세훈 씨 이번 재판하는 거 보십시오. 댓글 부대 운영하고. 그럼요. 네. 그리고 네 번째로
특히 올해 2018년 심의하는 예산안은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된 이해관계가 담겨 있기 때문에 각 정당들이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전남에 내려가가지고 지방의 SOC를 다 삭감하면서 쓸데없이 퍼주기에 돈 쓴다 뭐 이런 식의 그 망발을 하시는데요. 제가 망발을 한 이유가 한 번이라도 지방정부 예산 구조를 분석해 본 사람은 그런 이야기가 입에 안 나오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전남 구례에 자문을 하고 강의를 하러 가기 전에 구례 군에 있는 예산서를 쭉 보고 중기 재정 계획도 분석하고 공약 사업도 분석하는 작업을 며칠을 밤새워서 했는데 하다가 이제 밤에 갑자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화가 나고 분해가지고. 인구가 7만이던 구례 인구가 주민등록상으로 2만 7천, 실거주 인구가 2만 명 좀 넘게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연간 엄청나게 3,200억 원이 넘는 네 번의 주경까지 포함해갖고 그런 돈을 쓰고 있는데 1인당 계산해 보니까 1,900. 굉장히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이번 정기국회 때 사실은 내년 예산안을 다루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알고 보면. 예. 거기에 대한 의미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제가 한 5가지 정도로 예산안을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유흥준 선생님께서 문화유산 답사 기행에서 아는 만큼 보고 온다 이런 말을 썼는데요.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는 만큼 내 예산을 챙길 수 있다 이런 뜻에서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시면 좋겠는데요. 첫째 예산은 이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권력을 장악하고 대통령 선거에 집중하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인간 총 생산이 1637조 원, 2016년입니다.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그 25% 정도인 400조 원, 내년 2018년은 429조 원이 정부가 지출한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전체 국가 경제의 4분의 1 정도를 중앙정부가 관리하고 관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국민들의 삶을 바꿔볼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지난 겨울 밤늦도록 찬바람 맞으면서 고생했던 촛불혁명의 완성이 결국 내년 예산을 통해서 구체화돼야지 된다. 그런 의미에서 꼭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돈이 이제 어떻게 쓰이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산이 한 정권의 성격, 그 정권의 정책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예산을 어디다 쓰느냐 이제 그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MB 같은 경우에는 4대강 판다고 그 돈에 한 25조 원 정도 갖다 써버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돈을 쓴다라든지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은 무슨 창조 경제한다고 돌아다니면서 또 예산을 편성하고 또 최순실 예산도 더 편성하고 뭐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잘 보시면 이게 전부 다 그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예산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서 소득 주도 성장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소득이 늘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자리를 만드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배정됐습니다. 이거는 뭐 역대 어떤 정권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일자리 예산이 많이 책정됐다. 그게 특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복지 예산이 굉장히 비중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대 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라고 하는 것은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좋게 해주는 거. 우리 이상국 운영위원장이 늘 하기 좋아하는 말, 가처분 소득을 높여준다.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서 이를 통해서 소득을 창출하는 거. 근데 그거